식으면 맛없어요. 지금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건강을 위해서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매일 마셨던 그 차, 며느리가 효부라는 소문을 들으며 챙겨주던 그 차, 제 목숨을 앗아가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65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에 죽을 뻔했을까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정화, 65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38년간 병원 식당에서 일했고 한 달 전 정년퇴직과 함께 아들 강훈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쉴 수 있게 됐고 아들이 곁에 있었으며 며느리는 완벽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아침 7시쯤 방문을 열고 나가자 거실에서 지훈이가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편히 주무셨어요? 아침 준비 중이에요. 아이고, 내가 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은 평생 일하셨잖아요. 이젠 푹 쉬셔야죠. 식탁 위엔 벌써 밥과 국,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고 제자리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는데 허브차였습니다. 지훈이가 혈압에 좋다며 매일 아침 내려주는 차였습니다. 참 잘하는 애야. 그런데 왜일까요? 지훈이의 미소를 볼 때마다 묘한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너무 완벽해 말투도 행동도 표정도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매끄러웠으며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지훈이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봤는데 침대 옆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 수입 지출 관리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카페 장부겠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출 항목에 보험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고 금액이 만만치 않았는데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 매달 그만큼 보험료를 낼 이유가 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고 지훈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산책 안 하셨어요? 아, 좀 피곤해서. 그러시구나. 그럼 허브차 한 잔 드릴게요. 그 뒷모습을 바라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밤이 되면 더 이상했습니다. 강우는 야근이 잦았고 집에 오면 피곤한지 방에 들어가면 바로 잠들었습니다. 둘만 남는 시간이 많았지만 지훈이는 늘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드라마 보세요? 응, 봐. 저도 같이 볼게요. 하지만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계속 확인했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지훈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죠. 네, 알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이 시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밤마다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우야, 요즘 회사 일 많이 바쁘니? 네, 엄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래, 밤에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될까? 엄마가 보고 싶거든. 강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이가 먼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오빠 요즘 승진 준비 중이라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 그럼 지훈이라도 밤에 좀 일찍 들어오지. 카페는 저녁 일찍 닫잖니.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네, 어머님. 일찍 들어올게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지훈이가 제 앞에 허브차를 놓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꿀을 넣었어요. 기운 나실 거예요. 차 향기가 코를 찔렀는데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향이었고 왠지 마시기 싫었습니다. 고맙다. 나중에 마실게. 식으면 맛없어요. 지금 드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이렇게 쓰지? 그날 밤 다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갔으며 지훈이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요. 보험금은 확실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죠. 자연스럽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금? 사고? 설마 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던 그 차, 보험료, 노트북 화면에서 봤던 그 숫자들, 밤마다 이어지는 낮은 통화, 그리고 오늘 꿀을 넣었다던 쓴 차,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은 3일 후에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찾았는데 깜빡 불을 끄는 걸 잊었습니다. 어머님, 또 잊으셨어요? 뭘? 불이요,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미안하다. 다음부턴 조심할게. 조심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님 자꾸 이러시니까. 지훈이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그런데 왜일까요? 그 걱정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이는 수첩을 꺼내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하든 적었고 뭘 먹든 기록했으며 어디 갔다 오면 시간까지 체크했습니다. 마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 아까 드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식탁에 앉은 기억은 나는데 밥을 먹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강우가 퇴근 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지훈이한테 들었어요.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다고. 무슨 소리야. 난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래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먹은 걸 까먹으시고, 불 끄는 것도 자꾸 잊으신대요.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 초기면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치매.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검사만 받아보세요. 제발. 강우의 눈빛이 간절했는데 그 눈빛 속에 저를 향한 믿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었고 저는 환자가 돼 있었으며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지훈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예요. 지난주에 받으셨잖아요. 난 병원 안 갔는데. 갔어요.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분했고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대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경도 인지장애 의심 단계래요. 그래서 어머님 방을 좀 바꾸려고요. 방을? 네, 다용도실로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창문도 작고 문도 잠글 수 있고. 다용도실? 창고 같은 그 방으로 나를. 다음 날
제 짐이 다용도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은 차갑고 공기는 눅눅했으며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문 손잡이에 자물쇠를 달았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에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니까요. 필요하시면 노크하세요. 내가 갇히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 단어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하루 3번 문을 두드렸고 약 허브차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이냐?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인지 기능 개선제요. 약을 먹고 차를 마시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이 쏟아졌고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됐으며 일어나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하지만 항의할 힘도 없었고 문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갇힌 새처럼 작은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뭘 하는 거야?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는데 지훈이가 거실 쪽으로 사라졌고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훈이가 깜빡한 모양이었고 이건 기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숨소리를 죽이며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작은 책상에서 지훈이가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 뒤에 숨어 지켜봤는데 지훈이가 서류 한 장을 들어 확인했고 그 순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보험자 이정화, 수익자 서지훈, 보험금 5억 원. 보험? 내 이름으로?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으며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고 파일 캐비닛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을 돌아봤고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으며 숨소리마저 멈췄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지훈이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지만 제 방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5억 원. 내가 죽으면 저애가 받는 돈. 매일 마시던 그 차. 쓴맛이 나던 약. 먹고 나면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던 것. 그리고 치매 진단. 다용도실로의 격리.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날 죽이려는 거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어떡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강우는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 진실을 밝혀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정신 차려, 정화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전화는 화요일 오전에 걸려왔습니다. 지훈이가 카페로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는데 아마 지훈이가 제가 약 먹고 잠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정화 고객님 맞으십니까? 제가 이정화인데요. 아, 고객님 한국생명보험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실손보험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보험이요? 네, 작년 11월에 가입하신 프리미엄 실손보험 상품이신데 최근 보장 내용이 업데이트돼서 안내 전화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보험을 들었다고요? 네, 11월 18일자로 가입하셨네요. 월 보험료 150만 원 상품이시고요.
작년 11월. 그때 난 아직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 보험 같은 거 들 여유도 없었고, 혹시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나요? 수익자요? 잠시만요. 수익자는 서지훈님으로 등록돼 있으시네요. 고객님 며느리분이신가요?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사망 시 5억 원, 장애 시 3억 원이시네요. 월 보험료가 높으신 만큼 보장이 넉넉하신 상품입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월 150만 원. 작년 11월부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년이 넘었으니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냈다는 뜻이었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지훈이의 방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책상 위에 노트북을 봤는데 다행히 꺼져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보호기만 켜진 상태였고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켜졌으며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나 봐. 내가 이럴 줄은 몰랐겠지. 바탕화면에 서류 폴더가 있었고 클릭했더니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열어봤는데 대부분 카페 관련 서류였지만 한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화 보험. 이거야. 폴더를 열었고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보험 가입 계약서였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이 있었는데 필체가 낯설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었고 아마 지훈이가 했을 겁니다. 위조야. 이건 위조 서류야.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서였는데 인지 기능 저하 소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담당이사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짜야. 난 이 병원 간 적도 없어. 세 번째 파일은 지훈이가 작성한 것 같은 메모였습니다. 진행 단계. 1단계 보험 가입 완료 11월. 2단계 동거 시작 1월. 3단계 약물 투여 시작 2월. 4단계 치매 진단 유도 3월. 5단계 격리 완료 4월. 6단계 최종 단계 5월 예정. 최종 단계. 그게 뭔데? 나를 죽인다는 거야? 5월. 지금이 4월 말이니까. 고지야.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제 폰을 압수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보험 계약서, 건강검진 결과서, 메모 파일까지 모두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릿한 사진도 있었지만 어쨌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파일을 닫았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약병이 있었습니다. 레이블에 수면 유도제라고 적혀 있었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는데 씁쓸한 향이 났고 바로 이거였습니다. 매일 제게 먹인 약. 이것도 찍어둬야 해. 약병들을 사진 찍었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고르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왔어. 황급히 다용도실로 뛰어들어갔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나왔지만 억지로 참았고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지훈이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주무시네. 약 잘 듣나 봐. 지훈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으며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으며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
이제 어떻게 하지? 저녁이 됐습니다. 지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위에 저녁 식사와 허브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고맙구나.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으며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차가운 계산인지. 오늘은 특별히 꿀 많이 넣었어요. 잠 잘 오실 거예요.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다 드시고 약도 드세요. 여기 놔둘게요. 약병을 탁자에 놓았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허브차를 바라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마시면 안 돼. 하지만 안 마시면 의심할 거야. 잔을 들었고 입술에 갖다 댔으며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화분에 몰래 뱉었고 다시 한 모금 머금어 또 뱉었습니다. 몇 번 반복하자 잔이 거의 비었고 약도 화분 흙 속에 묻었으며 빈 잔과 약병을 쟁반에 놓았습니다. 이제 증거만 있으면 돼. 하지만 누구한테 보여주지? 강우는 믿지 않을 거였습니다. 지훈이를 너무 믿었고 저를 환자로 봤으며 뭘 말해도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경찰? 아니야. 증거가 약하면 오히려 역효과야. 침대에 누웠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고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봤으며 메모 파일의 최종 단계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월. 며칠 남지 않았어. 누군가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문득 떠올랐습니다. 병원 시절 함께 일했던 김 간호사,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하던 친구였고 정의감이 강했으며 저를 믿어줄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경수가 나 정화야.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해.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 사진들 경찰에 전해줘. 부탁이야. 사진 파일을 첨부했고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이제 버텨야 해. 휴대폰을 침대 밑에 숨겼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주먹을 불끈 쥐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카페로 나가자마자 저는 움직였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약병을 꺼냈고 손수건에 싸서 가방에 넣었으며 조심스럽게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고 지훈이는 제가 약을 먹고 정신이 없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이 기회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고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코끝을 스쳤으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약국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갔습니다. 약국 문을 열자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고 카운터 뒤에서 경숙이가 고개를 들었으며 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수가.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단 앉아 물 줄게. 경숙이가 의자를 내주었고 물을 건넸으며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제 문자 받았어.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줄래? 뭐가 들어있는지. 가방에서 약병을 꺼냈고 경숙이에게 건넸으며 그녀는 약병을 받아들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데? 며느리가 나한테 먹인 약이야. 매일. 뭐? 경숙이의 표정이 굳었고 약병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좀 이상하네. 잠깐만.
검사해 볼게. 경숙이는 약병을 들고 조제실로 들어갔고 약을 꺼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밖에서 기다렸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내 예상이 맞길.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숙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심각했고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으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이거 심각해. 뭐가 들어있어? 수면유도제가 기본이고 그 외에 저용량, 독성, 약물이 섞여 있어. 장기간 복용하면 간 기능이 망가지고 신장도 손상돼. 결국엔 경숙이가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는다는 거지. 그래 서서히 자연스럽게 마치 노안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게. 역시 이 결과지 좀 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정화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건 살인 미수야. 알아 하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하게. 조심해. 내가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약국을 나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는데 복도에서 옆집 할머니 박 씨를 만났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이었고 늘 인사를 건네주셨으며 착한 분이었습니다. 어머, 이씨 산책 다녀오세요. 네, 할머니.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할머니, 잠깐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박 씨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으며 그 안엔 약 분석 결과지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출력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할머니, 혹시 제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에 전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탁드려요. 알았어요. 꼭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제발 그러길. 저녁 무렵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응, 오늘 차는 특별해요. 어머님 건강 회복에 정말 좋을 거예요. 건강 회복? 웃기는 소리. 고맙구나. 다 드시고 약도 꼭 드세요. 이 안에 독이 들어 있어. 입술에 갖다 댔고 한 모금 머금었으며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쓴맛이 혀를 감쌌고 목으로 넘기고 싶지 않았지만 삼켰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 잔을 반쯤 비웠고 나머지는 빈 물병에 따라 담았으며 뚜껑을 꽉 닫았습니다. 이것도 증거였고 나중에 분석하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약도 한 알 먹는 척했고 실제로는 손수건에 싸서 숨겼으며 빈 약병을 쟁반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몸이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반 잔이라도 마신 게 독했나 봅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와 강우의 목소리였고 싸우는 것 같았으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 엄마 방을 왜 다용도실로 옮긴 거야? 오빠가 모르는 게 있어요. 어머님이 요즘 정말 이상하셔요. 이상하다고 저렇게 가둬둘 수 있어? 우리 엄마야. 엄마! 제가 다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요? 그래도 오빠가 집에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매일 얼마나 힘든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으며 지훈이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집에 없어서. 괜찮아요.
전 어머님을 끝까지 돌볼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가 끝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우야, 내가 날 믿어줬다면.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고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초면 끝날 거예요. 자연사로 보이게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5월 초? 이틀 남았어. 서둘러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내일 움직여야 해.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야 했고, 지훈이를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했으며,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날 아침,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목소리가 잠겨 나왔고, 몸을 일으키는 게 힘들었으며, 지훈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오늘은 병원 가봐야겠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 무슨 꿍꿍이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렸고 지훈이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경숙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병원 간다. 혹시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알려줘. 전송을 눌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가 멈췄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내리세요.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곧 의사 선생님이 봐주실 거예요. 지훈이가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알 수 없었으며 불안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앉아 계세요. 접수하고 올게요. 지훈이는 접수 창구로 갔으며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경숙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 응급실 위치 정보도 함께 보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요. 약을 먹고 계신데도 자꾸 이상하셔서. 치매요. 어떤 약을 드시나요? 인지 기능 개선제요. 여기 처방전 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선생님께서 잘 봐주실 거예요. 지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으며 아팠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입 다물라는. 의사가 청진기를 꺼냈고 심장 소리를 들었으며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피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체열실로 갔습니다. 따끔할 거예요. 반창고를 붙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됐어요. 결과는 1시간 후에 나와요. 감사합니다. 복도로 나왔고 지훈이가 제 팔을 붙잡았으며 대기실로 갔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 앉아 계세요. 응.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았고 눈앞이 하얘졌으며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졌고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누군가 소리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이제 끝이야. 눈이 감겼고 의식이 흐려졌으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옆에서 기계음이 삐삐 울렸고 손등에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의식 돌아오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고 제 맥박을 확인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조금 쉬세요. 여기가 어디죠? 응급실이에요. 쓰러지셔서 실려오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나왔나요? 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커튼이 열렸고 의사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과 함께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장기간 복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독성 물질이요? 경찰관이 앞으로 나왔고 수첩을 꺼냈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화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옆집 박씨 할머니께서 어르신이 맡기신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셨습니다. 보험 서류, 약물 분석 결과, 그리고 사진 자료들이요. 박씨 할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경숙 씨라는 분도 연락 주셔서 이쪽으로 출동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마 복도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무전기를 꺼냈으며 뭔가 지시했습니다. 서지훈 씨 확보하세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서지훈 씨, 시어머니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고 커튼 너머로 지훈이가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끝났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이었고 해방감이었으며 동시에 서러움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며칠 후 병실로 강우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이 퀭했으며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강우야, 죄송해요. 강우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고 제 손을 잡았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지윤이가 그런 사람인 줄,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줄, 너도 몰랐겠지. 엄마가 얘기했을 때 믿었어야 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강우가 얼굴을 묶고 울었고 저는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괜찮아. 지윤이는 보험금 때문에. 알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 아들도 속았던 거야. 가슴은 아팠지만 원망도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신문 첫 페이지에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보험금 노려 독극물 투여. 징역 15년 선고. 지훈이의 얼굴 사진이 흐릿하게 인쇄돼 있었으며 법정에서 고개 숙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침묵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생존이었고 증거를 모으는 게 정의였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